산책을 할 때 주고받는 대화처럼 우주의 역사와 지구와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 서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주 산책을 집필한 이정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발표하신 우주 산책 어떤 책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생겨나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현대과학에서는 어떻게 답을 들려주고 있는지,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알게 된 물리적 세상과 우주의 모습도 그리고 그 진화에 대한 이해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혹은 물리적인 우주와 마음의 우주를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부 때 천문학을 전공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있어요. 이 학문이 나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하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공이 점점 깊어질수록 제가 이제 별이 탄생하는 과정과 이 성분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저는 기계 부품 같은데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그럼 나의 존재 의미는 뭘까? 근데 이걸 이제 우주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좀 얻게 돼서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책에 담겨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네. 천문학이라는 데 관심을 두게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네. 네. 제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나름대로 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물이나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 같긴 한데 딱히 꼬집어서 어떤 계기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중요한 기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렵에 북두칠성이랑 카시오페아를 이용해서 북극을 찾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고 시골 할머니 댁에를 갔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책에서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통로 같은 거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학교에서 배운 게 제 삶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억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중력이라는 걸 배우고 요즘 표현으로 좀 멘붕에 빠졌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의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상의 감각과 다른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표현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게 어린 마음에 참 매혹적이었던 것 같고 어쩌면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천문학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혼란과 의문점들이 결국에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아일랜드나 스페인,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별을 관측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세계 각국에서 좀 느끼는 것들이 다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워낙 국제적인 학문이라서 사실 어느 나라에서 연구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연구 주제가 뭐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연구 제안서만 잘 쓰면은 연구 제안서만 좋으면 전 세계 모든 망원경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와 더블린에 있을 때는 질량이 큰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했었고요. 벨파스트에서는 그런 큰 질량의 별들의 대기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또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호주와 하와이, 스페인에 있는 망원경을 사용을 했었고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얻은 데이터도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별이 어떻게 달랐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나라마다 어떤 연구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주는 면적은 크지만 인구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틈새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천문학계가 다 같이 힘을 모으고 거기에 학생들, 정말 대학원생들도 그냥 동등한 입장으로 특히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참여시키고 자유로운 교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이 좋았죠.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연구소는 좀 독특했어요. 이 연구소장 한 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연구소가 꾸려지고 그 한 주제를 오랫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가는 그런 연구팀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게 좋았는데요. 유럽의 학문 전통 같은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약간의 천문학계들이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망원경이 생기면서부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천문학이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렇다면 망원경이 발전하고 생겨나면서 알게 된 우주의 신비한 현상 같은 거 몇 가지 들어볼까요? 네. 그럼 일단 뭐 망원경이라는 건 우리 눈이라는 건 그 가시광선 그다음에 이 눈 크기가 사실 렌즈 크기인데 요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근데 망원경이라는 건 일단 눈 크기가 커지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군요. 네, 눈이 아주 커지는 거죠. 망원경 구경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어두워서든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서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그런 희미한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뭐 망원경을 처음 하늘로 돌렸던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목성의 위성들을 처음 발견을 했죠. 그리고 달 표면에 우리가 얼룩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뭐 그 크레이터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런 정체를 발표냈고요. 그리고 그전엔 그냥 밤하늘에 이렇게 뿌옇게 강처럼 흐르는 은하수라고 했던 게 사실은 별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 전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희미해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스 성운이고 거기에서 별들이 탄생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 보게 됐죠. 대표적으로는 에드윈 허블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 바깥에도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들이 있다는 걸 밝혀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의 광학망원경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전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성자 별이라는 게 회전하면서 내는 그런 펄사 같은 것도 망원경으로 발견이 됐고요. 아니면 그 감마선 관측을 위해서 이렇게 올렸던 감마선 관측 위성을 통해서 감마선 폭발 현상 같은 그전에 있다라고 전혀 몰랐던 다양한 천문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서 보면 지구가 웃는 날이라는 이름의 토성의 사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건가요? 참 재밌는 건데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그 1977년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됐어요. 그때까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이제 그 토성하고 목성을 탐사하러 갔었는데요. 이 목성의 고리를 발견한 것도 사실은 이 탐사선이에요. 예. 근데 이 두 거대 행성의 탐사라는 원래 임무를 마치고 난 보이저가 계속 태양계 외곽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칼 세이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 사진을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주 정말 희미하고 창백한 점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게 한 칼 세이건의 의도는 지구가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좀 심어주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의 중요성을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부터 좀 반대로 우리 사실 되게 작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4년 당시에 토성의 궤도를 돌고 있던 카신이라는 탐사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사선이 토성의 그림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프로젝트의 책임을 지고 있던 분이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지구를 향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똑같은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찍다 보면은 지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토성을 보고 다 한번 웃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거리에서 찍은 집단 단체 사진, 뭐 셀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동시에 지구와 이 태양계의 다른 가족과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체험이기도 한 거죠.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따뜻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많이 밝혀내고 있고 앞으로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을 텐데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이런 원천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팽창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진 게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 1929년에 이제 관측을 한 건데 문제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팽창을 할 건지 언제 멈출 건지 그게 되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19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아직 20년이 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관측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 지금 맨눈으로는 어차피 은하를 많이 볼 수는 없지만 망원경으로 봤을 때 아무리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봐도 은하들이 잘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더 멀어져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은하에서 지금 이제 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스가 있어야지 별들이 탄생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 가스를 다 써버려서 새로 별들이 또 탄생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은하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또 그 안에서 그 빛을 내는 별들이 없어서도 우주는 그저 깜깜한 공간으로 보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게 10에 100년 뒤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138억 년 진화를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우주가 이런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은 뭐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게요.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지구와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는 책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정말 흥미와 호기심 유발하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책의 저자 이정규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